문숙TV입니다. 이번 회에는 연방제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새누리당과 소위 우파들은 물론 환영했고, 소위 좌파들 그리고 민주당 역시 좋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일반적으로 통일이라고 하면 비용, 세금 등을 연상하는데, 통일을 하면 나한테 뭔가 이익이 되는 게 있구나 라는 의미를 함축한다는 점에서 좋은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100% 공감한다. 독일 통일은 하루아침에 베를린 장벽이 열려서 된 것이 아니며, 하루아침에 되는 통일은 위험하고 충격과 부담이 된다. 또 박지원 의원은 통일에 대한 꿈과 희망을 피력하는 것은 대단히 잘한 말씀이다. 이렇게 한결같이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이다 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찬성 혹은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통일이 되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해 왔고, 그 발전이 현재 이북 내란 집단으로 인해서 퍼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미수복 영토에까지 미칠 수 있게 된다면, 그렇게 해서 그 통일이 지금보다 2배 큰 땅을 가진 2배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데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반대하거나 망설일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 통일 자체에 대해서 찬반 혹은 이번에 통일은 좋은 것이다 라고 한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 환영한다 하는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어릿광대들의 한판 연극같이 보입니다. 그 자체로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통일에 대해서 환호하고, 또 항상 의견이 대립되던 민주당 그리고 박원순 시장까지 나서서 통일해야 된다는 것은 좋은 얘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사람마다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대박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대박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방 장터 비슷한 데서 어떤 잔치를 한다든지, 지역 축제를 할 때, 공설운동장 혹은 학교 마당 같은 데서 할 때 보통 하늘 높이 이렇게 박을 달아 놓습니다. 줄을 매서. 그래서 그 행사가 끝날 때쯤 되면 여기에 색 테이프를 걸쳐놨다가 사람들이 나와서 잡아당기죠. 그러면은 이 박이 이렇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속에서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보통은 색종이를 작게 자른 것들, 또 반짝이 종이를 작게 자른 것들이 마치 눈이 쏟아지듯이 이렇게 쏟아져 내립니다. 이제 행사의 한 축제의 한
그 여흥이지요. 이것을 가지고 박을 터뜨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터뜨린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의 박을 터뜨린다라는 것이고 현재 사람들이 대박이다, 대박이 터졌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이것을 빗대어서 슬러트 머신이라고 있죠. 그 슬러트 머신에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그러니까 득점하는 상황이 되면은 막 자르륵 하면서 동전이 막 쏟아져 나오죠. 영화 같은 데서도 봤을 겁니다. 그 쏟아지는 것이 이 박이 터졌을 때 색종이가 온 하늘을 가리면서 쏟아내리는 거하고 같다 해가지고 대박이 터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흔히 이 대박이 터졌다 라는 이야기는 바로 그렇게 도박판에서 돈을 땄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범죄단체들이 한탕 크게 했을 때 그때도 대박이 터졌다, 이번에 한 건 했다, 이럴 때 쓰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이 대박이라는 말은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사용하기에 적절치 않은 어휘입니다. 통일이 무슨 도박판에서 돈을 따는 것도 아니고 은행을 털어서 은행에서 충분히 많은 그 돈이나 보물을 훔친 것도 아니고 적절치 않죠. 그리고 또 대박이라는 말은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통일이라는 어휘와도 결코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은 여성 대통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이런 천박한 말투, 이 천박한 말투를 써서 우리 듣는 국민들이 진땀을 흘리게 하는 그러한 버릇이 있습니다. 대박이라는 말은 교양이 있는 사람이 사용할 만한 말은 아닌 것입니다. 이 통일은 대박이다, 이 말을 달리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통일이 되면 대성공이지요. 통일은 큰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 노랫말처럼 통일은 우리의 소원 가운데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난하게 표현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박근혜 대통령은 도박 중독자도 아니면서, 아마 아니겠죠, 통일은 대박이다 라고 하는 상스러운 말을 썼을까요? 자, 새해 초에 통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에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어서 통일, 어떤 통일을 할 것인가, 이 통일 가운데 연방제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법무부는 통합진보당 해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를 냈죠. 그 법무부가 낸 보도자료 24페이지에 보면은 대법원 판결을 한 개 소개를 한 것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연방제 통일,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등을 강령에 편입한 범민련 남측 본부를 이적단체라고 판시했다. 그런데 이 법무부가 소개한 이 판결은 연방제 위헌 판결이 아닙니다.
흔히 판례를 인용하는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것이 판결문이 있으면 주문이 있죠. 이 주문을 내는 것이 굳이 나누자면 다수견해입니다. 다수견해가 주문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판결문의 의사를 나타내는 것은 바로 이 다수견해인 주문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 뒷부분에 가면은 소수견해, 누구누구의 반대 의견, 누구누구 소수견해 뭐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반대 의견이 한 6페이지, 7페이지 되도록 양이 많은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판결문을 제대로 읽는 법을 익히지 못한 사람들은 쫙 검색을 해갖고 나오면 그게 그 판결문의 뜻이라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죠. 이 반대 의견이나 소수견해는 이 판결문의 견해가 아닙니다. 그저 그런 이야기도 있었다 하고 들어간 것이죠. 법무부가 이 잘못된 판결문을 소개를 했는데 어쨌든 그 논지는 이렇습니다. 통합진보당의 통일정책이 있는데 통합진보당의 통일정책이 연방제 통일이다. 그런데 연방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북 내란 집단의 통일 방안도 연방제 통일이더라. 두 개가 같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북 내란 집단도 연방제 통일. 그런데 이북 내란 집단의 연방제 통일은 적화 통일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통합진보당이 연방제 통일이라는 이름을 쓰고 이북 내란 집단이 연방제 통일이라는 이름을 쓰기 때문에 결국 통합진보당의 통일정책 역시 적화 통일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되는 위헌이고 이러한 정당은 위헌정당이다. 이러한 논지입니다. 방금 전에 법무부가 소개한 판결문이 연방제 통일은 위헌이다 라는 판결문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문 속에서 고현철, 김황식, 안대희 대법관이 별개 의견을 밝힌 부분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2003도 758 판결 여기에서 이 세 사람이 별개 의견을 밝히기를 별개 의견의 내용은 뭐냐면은 북한의 연방제 통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힙니다. 여기에서 북한의 민족통일 강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는 조국통일 3대 원칙, 두 번째가 전민족 대단결,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 세 번째 연방제 통일 방안,
이것이 이북내란 집단의 통일을 위한 세 가지 민족 통일 강령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세 번째 연방제 통일 방안이 있는 것이죠. 연방제 통일 방안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남한의 사회 민주화. 지금 사회라든지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용어의 혼란을 보이는 부분이 바로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이것은 괜찮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이북내란 집단이 우리 대한민국을 사회민주화해야 한다. 현재의 헌법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다른 것을 그들은 사회민주주의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 사회민주화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첫째, 국가보안법 폐지, 두 번째, 국정원 철폐, 세 번째, 용공정권 수립. 이 세 가지가 남한의 사회민주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한반도 긴장 완화. 그냥 보기에는 좋은 말 같죠. 한반도 긴장 완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과거에는 이 판결문이 나오던 그러니까 2008년경이죠. 이때는 북미 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나서 현재는 바뀌었죠. 남북 평화협정 체결.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미국의 간섭 배제. 이들은 민족 통일을 하는데 미국이 아주 지대한 방해가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 군사력의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연방제 통일 방안의 전제 조건 세 번째, 미국의 간섭 배제는 그 내용이 미국 정부의 한국 정부 지원 중단, 이러한 것입니다. 이것이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연방제 통일 방안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이다 하는 그런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나는 그동안 누차 헌법재판소에서 다루고 있는 통합진보당의 어떤 모토, 강령 이런 것들이 말 자체로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말 자체로 괜찮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서 남한의 사회민주화, 기존의 헌법 교과서에서도 사회민주주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으로 한반도 긴장 완화, 국정원 폐지는 안 된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국정원 폐지가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북내란 집단이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특정 정당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폐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북내란 집단의 통일정책, 적화통일정책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남북 평화협정 체결, 우리의 그 민주당 같은 경우도 남북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한 적이 있죠. 그 자체로는 참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렇게 여기서 보듯이 북측의 적화통일 전략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고
민주당은 북측의 적화통일 정책과 어떻게 다른지, 자신들의 주장은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안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먼저 입증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민감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바로 북측의 연방제 통일 방안입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절차가 진행이 되겠지만 통합진보당이 이야기하는 연방제 통일 방안이 여기에서 말하는 북측의 적화통일 방안하고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을 겁니다. 그것은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입증을 차차 해 나가겠지만 일단 법무부는 그 용어가 동일하다는 데에서 통합진보당의 연방제 통일 방안하고 북측의 연방제 통일 방안이 같은 거라고 그냥 해버렸죠. 앞으로 입증하는 것을 지켜보기로 하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6.15 선언, 14선언 같은 내용도 보다 세밀히 검토를 하고 논의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북한 측의 연방제 통일 방안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이 헌법 파괴 세력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책을 통해서 그 연방제 통일이 왜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 연방제 통일이 안 되는 이유, 연방제 통일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방금 전에는 물론 북한의 적화통일 노선과 동일하기 때문에 라는 부분을 법무부가 주장하기 때문에 그 설명을 했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이유를 들었을 때 내가 헌법 파괴 세력에서 연방제 통일은 안 된다고 했던 것은 북한의 적화통일 노선과 같기 때문에 하는 부분은 그다지 여기에는 중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연방제 통일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주로 했던 것이죠. 자, 이제부터 이 왜 연방제 통일이 안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 헌법이 처음 제정됐을 때 제1호 헌법이죠. 제헌헌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헌법 전문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들 대한국민은 1948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북 내란 집단, 북한이라고 그냥 쓰죠. 북한 헌법 2010년 개정 헌법입니다. 굳이 2010년을 한 것은 2010년이면 이미 김일성이 사망하고 난 시점이죠. 이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은 김일성 헌법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공포되었습니다. 굳이 48년 헌법을 소개한 이유는 우리에게 있어서 최초이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 헌법을 2010년 헌법을 소개한 이유는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의 헌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 봅시다. 우리들 대한국민은 헌법 제정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헌법을 만드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지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 국민은 1948년 7월경에, 좀 일찍 만들었겠죠. 7월경에 한반도에 거주하고 있던 모든 주민일 겁니다. 결국 그 당시에 국민이 될 사람들, 우리나라의 이 한반도 땅에 있던 모든 사람이 만든 헌법입니다. 그런데 북한 헌법은 김일성 헌법입니다. 단지 김일성 헌법입니다. 북한 주민의 헌법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 헌법은 국민의 의사를 기록했습니다. 김일성 헌법은 김일성의 의사를 기록한 것이죠. 이러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김일성은, 북한 헌법에는 그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김일성은 영원히 유일한 주석이다. 2010년에도 김일성 헌법이고 영원히 유일한 주석이기 때문에 앞으로 50년 후에도 북한이 망하지 않는 한 김일성 헌법이 북한을 지배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헌법과는 위상이 크게 다르지만 말입니다. 헌법의 주인이 다르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최초에 헌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의 헌법 파괴 세력, 또 네 발 달린 헌법, 이런 책들을 참조하면 이해가 좀 쉬울 것입니다. 나라가 생기기 전에 제일 먼저 헌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헌법을 만드는 주권자, 그것을 제1대 주권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헌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헌법을 보수만 할 수 있는, 땜질만 할 수 있는 이런 헌법 개정 권력이 나타납니다. 헌법 제정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때가 제2대 주권자로서 헌법을 고칠 수만 있으면서 나라를 건국하는 사람들이 제2대 주권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수립이 됩니다. 사실 우리의 역사를 보면 상당히 짧은 기간에 이 일들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수립이 된 후부터는 이제 대한민국에는 앞으로도 영원히 헌법을 만드는 일대 주권자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국가를 세우는 2대 주권자도 존재하지 못합니다. 오직 3대 주권자만 있는 것이죠. 이 3대 주권자는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헌법 개정 권력이라고 합니다. 또 이 3대 주권자는 국가를 파괴하거나 국가를 새로 만들지 못하고 국가를 유지하기만 하는 그러한 것이 3대 주권자입니다. 자, 이러한 설명을 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 모두는 제3대 주권자입니다. 국가를 만들 수 없습니다. 헌법을 폐지할 수 없습니다. 헌법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헌법의 주인이면서도 이렇게 제한된 권한만을 가진 3대 주권자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김일성 헌법은 김일성이 국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헌법을 폐지할 수도 있습니다. 헌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김일성 개인의 헌법이니까. 김일성은 이미 죽지 않았느냐? 그런데 죽은 김일성이 아직도 북한의 헌법을 손아귀에 쥐고 있습니다. 김일성이 헌법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헌법의 주인인데 김일성이 죽고 나서 그러면은 이 헌법의 주인이 죽었으니 어떻게 할 것이냐? 죽은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시체를 미이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북한에서 지금 김정은이 통치권을 행사하죠. 김정은은 자신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김일성의 교실을 김정일이 전해주는 것을 받아서 행하는 자에 불과합니다. 다만 김정은에게는 김일성의 혈통이라는 김일성의 피가 흐른다는 특권, 그거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자기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북한은 김일성의 뜻대로 통치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헌법을 우리가 고칠 수 없는데 헌법의 이념 가운데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얘기해 봅시다. 첫째는 헌법주의입니다. 헌법에 따라서 뭐든지 해야 하는 것이죠. 이 헌법주의의 핵심이 국민주권주의입니다. 국민에게 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군주에게 주권을 주는 그러한 헌법 개정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것은 개정이 아니고 헌법을 폐지하고 새로 만드는 것이죠. 우리 헌법은 단일 독립국, 대한민국을 단일 독립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일 독립국을 연방 귀속국, 연방이란 그렇죠. 이렇게 큰 연방이 있고 여기 지방국이 있습니다. 이거는 연방이고 지방국은 연방에 소속되는 것입니다. 이게 방향이 맞나요? 이렇게 하면은 지방국은 연방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방국이라고 하는 것은 연방 속에서 이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귀속국이 됩니다. 독립국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는 단일 독립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반도국이라는 나라가 생겼다. 여기에 남과 북이 들어갔다 했으면은 우리는 하나의 지방국에 불과하게 되면서 독립국이 될 수 없고 연방 귀속국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우리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인 것이죠. 이러한 단일 독립국에서 연방 귀속국, 남의 아래에 속해 있는 이러한 나라로 후퇴하는 것인데 이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연방 귀속국이라는 것을 조금 전에는 독립국의 반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순수 연방국을 봅시다. 단일국, 연방국 이렇게 있을 때 국가가 처음 형성될 때 아무것도 없는 그 백지 상태에서 국가가 처음으로 세워질 때 좀 더 원시적인 형태가 연방국입니다. 아직 덜 합해진 것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역사가 우리보다 좀 길지요. 그러다 보니까 단일국을 수립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결합, 그것이 연방국입니다. 단일국은 국가의 형성이 확실하게 탄탄한 토대에 올라가서 하나의 국가를 확실히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이미 단일국으로 형성되어 있는 대한민국이 보다 구시대적이고 원시적이고 미성숙한 국가 형태인 연방국으로 후퇴하는 것, 이것은 우리 헌법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발전이나 인류의 진화나 모든 것이 앞으로 나가지 거꾸로 가지 않는 이치입니다. 지금에 와서 나이를 거꾸로 줄여가면서 먹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국민의 의사로 합의를 해서 과거로 후퇴하자. 지금 전 국민의 투표로 모두 상투를 기르자. 다시 양반 상인의 계급사회로 돌아가자. 이러한 의결들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구시대적이고 보다 덜 발달한 그러한 국가체제로 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같은 그 이유로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많이 잠잠해졌는데 내각제를 주장하는 것 있죠. 이 내각제는 현재 우리가 3권 분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권력 분립이 미완성인 좀 불완전했던 2권 분립으로 돌리는 그러한 과거로의 회귀입니다. 그래서 같은 이유로 지금 내각제로 바꾸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죠. 또 마찬가지로 통치권의 권한을 예를 들어서 지금 입법부, 집행부, 사법부가 이렇게 3권 분립을 이루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견제하면서 어느 하나가 더 커지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았죠. 그랬더니 지금 어떠한 일들을 합니까? 입법부를 이만큼 더 크게 하고 집행부도 좀 키우고 사법부도 좀 키우겠다. 그래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것은 위헌입니다. 헌법이 300만한 권한을 행사하라고 했는데 각각 300씩 하라고 했을 때 각각 3000씩 하기로 바꾸면은 괜찮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통치기관의 힘이 커지면 그만큼 국민의 자유는 위축되기 때문에 이것은 허용되지 않는 일이죠. 이렇게 해서 연방제가 안 되는 첫 번째 이유, 단일 독립국에서 연방 귀속국으로 가는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헌법은 국가를 처음 세우는 청사진이었고, 그리고 국가를 운용하는 운용 매뉴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헌법 아래에 입법, 집행, 사법, 통치기관이 다 들어가죠. 그런데 이북 내란 집단은 그 김일성 헌법이라고 그랬죠. 북한에도 지금 헌법이 있습니다. 이 헌법의 주인은 원래 김일성이었죠. 김일성이 주인이었습니다. 근데 김일성이 사망을 하고 김정일이 죽은 김일성의 심부름꾼 노릇을 했습니다. 근데 김정일도 사망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김정은이 김일성과 김일성의 뜻을 전하는 김정일의 이중적인 심부름꾼이 된 것이죠. 이러한 계층 아래에 북한 헌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통일을 이야기하는데 통일을 무엇으로 합니까? 통일은 항상 모든 국가가, 물론 21세기는 헌법주의 시대입니다. 모든 국가의 가장 근본 규범이 헌법이기 때문에 통일은 헌법과 헌법을 통합함으로써 통일을 합니다. 통일한다고 따로 계약서, 약정서를 써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이 합쳐지지 않으면 그것은 통일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그리고 헌법은 어느 나라나 건국의 청사진이며 국가 운용의 매뉴얼입니다. 따라서 A국의 헌법이 있고 B국의 헌법이 있어서 이 둘을 합해서 통일을 하려고 한다면은 사실은 A국도 자신의 헌법을 양보할 수 없고 B국도 자신의 헌법을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헌법이 양립하는 가운데 합할 수 있는 부분을 합해서 하나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통일을 위해서 통일헌법을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전혀 헌법이라든지 통일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은 그러면은 고쳐서 했느냐? 독일에는 그런 유보조항이 있었습니다만 유보조항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독일의 자유민주주의, 국민주권주의, 인간 존엄성 존중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통일을 했습니다. 또한 공산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법을 고쳐서 내 나라의 국가체제를 바꿔서 하는 통일은 국가 파괴입니다. 통일이 아닙니다. 그러한 작업을 한 사람들은 바로 국가를 멸망시킨, 그리고 제3의 국가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과 우리가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우선 북한은 이러한 김일성 가문이라고 하는 집안의 권력을 세습하는, 그리고 죽은 자의 의지에 따라서 다스려지는, 죽은 자가 헌법을 소유하고 있는 지구상의 대단히 독특한 국가체제입니다. 그것을 국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가장 흡사한 것은 과거 부족국가 시대의 어떤 가장
문중의 어른이 통치하는 나라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군주제로 발전하기도 전 대단히 원시적인 것이죠. 그것을 넓게 봐서 북한이 군주제 국가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대한민국 헌법주의 국가하고는 헌법이 겹쳐질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김일성 헌법과 대한민국 5천만의 헌법이 합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정교한 작업 그리고 방대한 일이 필요한 그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적인 것을 다 무시하고 그래도 헌법을 통합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통일은 무엇입니까? 헌법 대 헌법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서로 이렇게 끼워 맞추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한반도 헌법이 생길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이 한반도 헌법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의 입법부, 집행부, 사법부는 한반도 헌법 밑에 들어갑니다. 당연히 헌법이 국가의 최고 규범이니까. 그러나 북한의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은 한반도 헌법 위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통치기관은 김정은 밑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북한에서 김정은의 김정은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장성택의 사형 집행서에다 사인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러한 통일을 하면 김정은은 몇 번이라도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의 통치기관의 장들의 사형 집행서에 서명을 하겠죠. 바로 통일이 지금 미개한 사회가 아니고 국가체제가 완비된 오늘날에는 헌법의 합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 헌법의 합치가 연방제라는 형태로 간다고 하더라도 서로 이렇게 맞출 수 있는 수준이어야만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넘어서서 맞춰버리게 되면 김정은 밑에 대한민국이 통째로 그저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지금까지 평화통일은 되고 적화통일은 안 된다고 했던 이야기가 통일을 하자고 하면은 바로 적화통일 하자, 이런 뜻으로 돼버린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통일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현재 지금 상태에서 하나는 헌법의 규정이, 헌법의 이념이 허용하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국가 체제가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연구를 더 하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통일, 새해 벽두부터 통일의 이야기가 나왔기에 통일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 중에 연방제 통일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봤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